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강의,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나치즘, 독일 나치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이탈리아 파시즘과 나치즘의 집권 배경이죠. 집권 과정과 초창기 독재 체제 확립까지를 주로 논하게 될 겁니다. 파시즘과 나치즘의 사상적인 공통점, 유사점도 굉장히 많고요. 차이점도 있습니다만 거의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슬라이드 보시면 일부는 한쪽에는 안 써있지만 예를 들어 파시즘에는 써있고 나치즘에는 안 써있지만 사실상 파시즘도 공유하고 있는 성격인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전체주의, 공동체주의겠죠.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의 자유를, 그걸 명분으로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이 파시즘과 나치즘의 공통성 중에 하나죠. 또 초창기일수록 파시즘과 나치즘은 운동 초창기일수록 반자유주의적, 반의회주의, 의회민주주의, 반공산주의, 이 반자유시장 경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굳이 반자본주의가 아니고 반자유시장 경제라고 써놓은 이유는 운동의 초창기에는 파시즘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양쪽 다 반자본주의를 자기들의 강령으로 표방한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빨리 반자본주의적인 수사는 빠지고요. 재빨리 드랍을 하고 교묘하게 반자유시장 경제로 바뀌게 되죠. 엄밀히 얘기하면 약간 다르죠. 예. 반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반대지만 반자유시장 경제는 자본주의는 용인하되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경제를 표방하겠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도 집권 세력으로서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독일 나치즘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통제 경제의 실상을 보여주죠. 파시즘과 나치즘의 이론적인 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탈리아의 경우 프랑스 생디칼리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합주의 경제 이론의 요소가 파시즘 집권 후에도 물론 수사만 남지만 껍데기만 남지만 명분상으로는 조합주의 경제 이론의 요소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나치즘은 정권으로서의 나치 정권은 물론 초창기부터 독일의 노동조합 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합니다만 이념적인 생디칼리즘을 표방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죠. 또 하나 이탈리아 파시즘과 나치즘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인종주의에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파시즘이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독일 나치와 동맹을 맺고 점점 이제 2차 대전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이제는 대등한 동맹 관계가 아니라 마이너 파트너의 위치로 끌려가는 위치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차츰 이탈리아 파시즘도 독일 나치즘의 인종주의적 요소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걸 강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파시스트 안에서도 점점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 영향이 커지긴 합니다만 원래 초창기의 파시즘 사상에는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인종주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파시스트들은 인종주의를 자기들 강령에 넣지를 않았어요. 초창기에도. 반면 독일은 초창기부터 강하게 인종주의를 표방하고요. 그냥 인종주의도 아니고 독일 나치즘의 인종주의는 과학적 인종주의를 표방을 하죠. 그래서 우생학과 결합이 돼서 적극적으로 인종 간, 민족 간의 우열을 서열을 매겨놓고 거기에 따른 세계관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세계관에 따르면
당연히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겠죠.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 진화론, 극단적으로 변형된 사회 진화론을 신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파시스트들도 사회 진화론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었던 건 아닌데,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게 사회 진화론은 국가 간 경쟁을 합리화하는 수준으로만 논의가 됩니다. 민족과 국가 간의 경쟁이죠. 인간 사회도 자연계처럼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열등한 사회는 도태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스스로 자정하고 민족을 자정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논리, 구국강병의 논리로 연결시키죠. 파시스트 패권주의, 식민제국주의로 연결되는 논리로 사용하죠. 극단적인 인종주의와는 크게 연관은 없었습니다. 이념적인 특성 비교는 오늘 강의의 중심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본론으로 넘어가죠. 이탈리아 파시즘부터 등장 배경과 집권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이 등장한 배경은 우선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민족주의 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는요, 19세기 초반, 중반, 1848년 자유주의 혁명 시대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민족주의는 건전한 형태의, 그 당시로선 진보 사상, 대표적인 진보 사상이었죠. 건전한 형태의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시대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사상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마찌니의 사상 언급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세페 마찌니의 주장이 물론 100% 이론적으로 뭐라고 할까, 논리 정연하게 딱 들어맞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일부 모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세페 마찌니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민족의 통일과 자립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민족과 공존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같이 번영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세계 시민주의와 같이 갑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탈리아가 어찌됐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1861년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차츰 주변 서구 열강들과 경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죠. 당시 주변의 이탈리아 이웃국가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식민 제국주의로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열강으로서 국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였죠. 거기다가 이탈리아와 거의 같은 시기에 통일된 신생국가 독일도 해외 식민지는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빠른 공업화, 산업화로 영국을 위협할 정도의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 공업국가로 이미 발돋움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이런 이웃국가들, 잘 나가는 이웃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열등의식, 경쟁의식, 혹은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조급함, 이런 걸 갖게 되죠. 이러다 보니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탈리아의 지배층들, 지식인들 중 상당수 한 세대 전만 해도 세계 시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옹호하던 주장하던 인사들 중 상당수가 국가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죠. 패권 경쟁의 논리를 옹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프란체스코 크리스피라고 1870년대 중반, 80년대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죠. 이 프란체스코 크리스피는 원래 가리발디와 함께 가리발디 혁명에 투신했었던 젊었을 때 아주 진보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통일 이후
이탈리아의 전통적 좌파들의 대부로 정치계에서 성장하고 난 뒤 집권을 하게 되니 이전의 성향과는 반대로 뭐라고 할까요? 안면물수한 노골적인 식민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인사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프란체스코 크리스피가 추진했던 이탈리아의 식민지 확보 경쟁 노력의 일환으로 했던 일 중 하나가 그 악명 높은 에티오피아 침공이죠. 두 차례를 시도했다가 모두 처참하게 군사적인 패배를 당하고 망신만 당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결국 정권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데도 영향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탈리아 민족주의는 빠른 속도로 크게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도화선은 1911년, 12년에 터키와 이탈리아가 리비아를 놓고 전쟁하면서 벌어진 전쟁한 사건이죠. 이때를 계기로 이탈리아의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요. 여기에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1차 세계대전과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서 19세기 말 유럽의 식민제국주의를 교육하면서 삼국 동맹, 삼국 협상은 열심히 가르치죠. 거기서 보면 삼국 협상인가요? 삼국 협상인가 동맹인가?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거기서는 이탈리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동맹이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설명해놓고 바로 그 이후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 한 20년 정도의 상황은 전혀 설명 없이 바로 1차 세계대전 설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이탈리아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은 편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탈리아는 바로 중립을 선언해버립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었어요. 삼국협상이든 삼국동맹이든 아무튼 그 동맹을 체결할 때 이탈리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체결할 때 명백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맹 3국 중에 누군가가 다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참전한다 라고 돼 있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침략받아서 시작된 전쟁이 아닙니다. 도리어 초창기에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주변 국가들의 선전포고를 먼저 날리죠.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그걸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요. 중립을 선언합니다. 명분도 있었고요. 당시 이탈리아 정부를 이끌고 있던 조반니 졸리띠는 실용주의자, 굉장히 물론 도덕까지도 무시할 정도의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철저한 계산에 의해 판단한 결과 생각보다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이 규모가 커졌죠. 처음 시작될 때보다. 모두가 이렇게 큰 전세계적인 전쟁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전쟁은 커졌고 졸리띠가 가만히 보니 이 전쟁은 초창기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단기간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끼어들어서 피해를 보느니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탈리아는 양측의 전쟁 물자를 팔고 중간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의 군대는 아직 근대화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시험이죠. 시험장에 견딜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졸리띠 정부를 내각을 책임지고 있던 졸리띠의 생각은 그렇지만 일반 이탈리아 지식인들 특히 부르주아층 이상 상층 시민들의 생각은 다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계속되어 온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의 서사, 메시지에 경도가 돼 있었고요. 그게 아닌 사람들도 갖가지 여러 가지 나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참전을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죠. 그 가운데 참전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의 논리는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되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참전주의 운동자들은 그래서 거의 절대적으로 참전한다라고 하면 영국, 프랑스 쪽으로 참전하는 게 거의 자동적인 논리였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쪽 참전하자는 사람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전주의자들이 왜 영국, 프랑스 쪽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느냐? 이탈리아가 통일할 때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장 크게 방해했던 에너미 넘버원이 누구였습니까? 오스트리아였죠. 거기다가 이 당시 이탈리아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아직 통일이 완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영토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게 이탈리아 북동부의 트리에스테와 그 주변 지역하고요. 북부의 오늘날 남부 티롤이죠.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이 지역이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가 오늘날 이탈리아의 한 개 주입니다만 사실상 역사적으로 두 지역을 합쳐놓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북부는 남부 티롤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계 독일인들이 대다수인 지역이 훨씬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남쪽의 트렌티노 지역은 섞여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탈리아계가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탈리아 통일 독립운동 할 때부터 이 트렌티노 쪽, 남부 티롤 쪽에 사는 이탈리아계 주민들 소수이지만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들도 이탈리아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보수적인 우파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은 이걸 근거로 이 기회에 독일, 오스트리아하고 싸워서 승전해가지고 남부 티롤까지 다 뺏어오고 통일을 완수하자라고 주장했던 거죠. 물론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참전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탈리아의 여론은 물론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 당시 이탈리아 국민 절대 다수는 전쟁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나 가난한 농민들, 남부 지역의 농민, 서민들은 그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잘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랬지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교육받은 계층들이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인구의 과반이 절대 안 되지만 소수지만 여론을 주도하는 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받은 계층들은 압도적으로 참전론자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졸리띠 정부에 반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정부 시위, 참전주의 운동 시위를 벌이죠.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만 이때부터 이탈리아 시끌시끌해서 참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시끌시끌해서 1915년 5월에 공식 참전하죠. 이때까지 정확히 반년 동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참전주의자들 이렇게 주장하는 동안 그럼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비교적 친독 성향의 인사들이 중립주의자들의 다수였어요. 그 외에 극소수의 반전 평화론자들이 있었죠. 또 하나 있군요. 참전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큰 세력, 양대 큰 세력은 친독일 인사들하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인터내셔널리스트. 국제 사회주의 노동운동 이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당시 공산당 코민테른의 공식 저것도 코민테른 아직 생기기 전인가요? 공산주의자들의 공식 해석도 그랬고요. 2차 세계대전이야말로 제국주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권 다툼이다 라고 본 거죠. 이탈리아 사회주의자들도 똑같이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참전에 반대했던 거죠. 하지만 이탈리아 사회에선 사회주의자들은 교육받은 계층들에서도 소수였기 때문에 이 참전과
중립으로 여론이 갈라져서 시끄러운 시기에 일부 극렬 참전주의자들, 적극적인 참전주의자들은 아예 이탈리아가 참전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프랑스군에 들어가서 참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리발디의 손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프랑스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장에 나간 지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전사하는 바람에 그걸 참전주의 운동가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또 참전주의 운동 여론을 부추기기 이용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무튼 결국은 부르주아 계층 이상의 사람들의 다수 여론은 참전을 지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였죠. 여론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졸리띠 내각은 사임하고요. 의회 내에서 졸리띠에 반대하는 참전주의 정치가들이 새로 집권하게 됩니다. 비토리오 올란도, 살란드라 같은 사람들이죠. 시드니 손니노. 아무튼 새 정부는 이제 참전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새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1915년 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쪽과 비밀리에 협상을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쪽은 비밀 협상을 하긴 했지만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기대는 없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탈리아가 중립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한 협상이었던 거죠. 영국, 프랑스는 적극적으로 이탈리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깃한 보상들을 제안을 합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쪽으로 참전을 하게 되죠. 참전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여론 다수도 영국, 프랑스 쪽을 참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참전한다 결정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는 1915년 5월부터 영국, 프랑스 연합군 쪽으로 참전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는 내내 오스트리아하고만 싸웠습니다. 북동부 산악 지역에서요. 오늘날 돌로미티 이쪽이죠. 아무튼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전쟁은 승전으로 끝났고 이탈리아 입장에선 1919년 베르사유 조약부터 시작해서 정전협정이 시작이 되죠. 이 정전협정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를 전쟁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비밀 조약이긴 합니다만 런던 조약에서 약속했던 보상은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원래부터 부르짖었던 남부 티롤과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는 당연히 이탈리아에 주는 걸로 돼 있었고요. 트리에스테를 포함한 이스트리아 반도, 트리에스테와 그 동쪽의 이스트리아 반도 90%, 100%는 아니었어요. 원래 약속은, 그 약속부터 얘기하면, 런던 조약에서는 사실 이스트리아 반도를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게 이스트리아 반도 다 주고, 지도에 보시는 그 밑에 부분 있죠?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해안, 달마티아. 여기도 전부 이탈리아에게 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전쟁이 막상 끝나고 나니까 얘기가 달라졌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물론 사정은 있었죠. 1차 대전 후반에 누가 빠졌습니까? 연합군에서 러시아가 공산혁명으로 빠졌죠. 빠지고 그 자리를 미국이 들어와서 채웠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압도적인 물량으로 전쟁 후반에 양쪽이 다 크게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미국이 들어와서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전쟁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낸 공적도 있죠. 아무튼 미국이 전쟁 후반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윌슨의 주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윌슨이 내세웠던 최대 원칙은 더 이상의 유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모든 민족들 다 자치할 수 있게 독립시켜주자는 거였죠. 민족 자결주의죠, 그게. 그리고 제국은 전쟁을 일으킨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두 제국은 해체한다.
였죠. 이렇게 되다 보니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과 기존의 영국, 프랑스가 다른 동맹국들에게 했던 약속,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했던 약속들이 있겠죠. 영토 약속. 모순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탈리아가 내심 차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달마티아와 이스트리아 반도 일부요. 달마티아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절대 다수는 크로아티아계 슬라브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탈리아 해상공화국 베네치아가 중세 르네상스 시대 내내 자신들의 중요한 무역 교두보로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지역이 많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의 관광지로 유명한 항구들 있죠. 대부분 베네치아가 하던 곳들입니다. 두라초, 폴라, 스플리트, 두브로브니크 이런 데들 다요. 그 지역들 가보면 실제 경관도 베네치아식 건물들 많죠. 비슷해요. 이탈리아의 극렬 민족주의자들은 이 지역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도 그걸 약속했었고, 근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이겼는데 이거 내놔 했더니만 미국 대통령 윌슨이 끼어가지고 야, 안 돼. 거기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 슬라브 민족 애들은 독립시켜줘야 돼 라고 나선 거죠. 물론 크로아티아인들만 독립시킨 건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발단이 됐던 나라, 연합국의 동맹이기도 하면서 세르비아가 있죠. 그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주변의 비슷한 슬라브 민족들을 싹 다 통합시켜서 독립시켜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를 키워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동맹인 세르비아와 이탈리아 중에 미국의 이끌림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연합국은 유고슬라비아에게 여기를 주기로 선택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니들은 남부티롤 가졌으니까, 이스트리아도 대부분 가졌으니까 이걸로 만족해라 이거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건 이스트리아 반도 안에 있는 피우메라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슬로베니아 리에카일 거예요. 이 지역은 더 문제인 게 여기는 사실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달마티아처럼 더 목매지는 않았습니다만 열광적으로 꼭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주민의 다수가 이탈리아계였어요. 슬라브인들이 도리어 소수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지역을 이탈리아에게 주지 않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붙여줘야 된다라는 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양측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내놓은 결론이 피우메만 누구도 차지하지 않는 자유도시, 국제연맹이 관리하는 자유도시를 만들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탈리아 민족주의자들이 이 두 가지에 크게 열받았습니다. 특히나 달마치아 문제에 아주 분노를 하죠. 처음에는 이 달마치아와 피우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된 걸 두고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자기들 동맹들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배신했다. 우리를 속였어. 배신자들이라고 분노한 거죠. 하지만 이게 이 정전협상이 금방 끝난 게 아니죠. 좀 오래 갑니다. 이 정전협상 과정이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정부 대표단의 무기력한 태도,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 대표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일화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죠. 이탈리아 본국,
자기들의 지배층, 자유주의 우파 지배층들에 대한 성토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와중에 가브리엘레 단눈지오라고 유명한 시인, 괴짜이기도 하죠. 극우 민족주의로 전향한 사람인데, 이 가브리엘레 단눈지오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참전 군인들 1000여 명을 이끌고 피우메로 건너가서 기습 점령합니다. 도시를 통째로 기습 점령하고 1년 정도 여기에서 독재자 놀이를 하죠. 이탈리아 정부는 이 단누지오 피우메 정보 점령을 해결하라고 국제적인 압박을 받긴 했습니다만 쉽게 움직일 수 없어서요. 이거를 이탈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얘들을 쫓아내면 이탈리아 내의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테고, 우파들이 등을 돌릴 테고, 그렇다고 또 그냥 내버려 주다니, 그걸 용인하자니 국제사회에서 또 욕먹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1년이 넘게 간 겁니다.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살란드라 내각이 무너지고 졸리띠가 다시 집권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대한 이 불만, 이것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안 그래도 우경화되고 있던 민족주의의 성격을 더 우경화시키는데 거기다 부채질을 한 거죠.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직후의 이탈리아의 상황도 파시즘 같은 극우 운동 세력이 빠르게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현상이지만 이탈리아도 전쟁 직후 특히나 1919년, 20년 이때가 절정이었어요. 19년, 20년의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모병제가 아니라 전쟁 중에 강제 징집제를 했죠. 그래서 병력이 엄청 100만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는데 1919년 봄에 소집 해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징집했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왕창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폭등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전쟁 중에 인플레이션 통화를 막 발행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물가 앙등도 심하고 특히나 생필품 가격 인상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실업자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 여론이 더 뒤숭숭한 거죠. 여기에 전쟁 전부터 이탈리아의 참전을 반대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전쟁 직후 나섭니다. 거 봐라, 우리가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지. 전쟁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서로 다 힘들잖아. 얻은 거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안 그래도 이건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이 당시 유럽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그 나라의 노동운동 조직들, 노동조합들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하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이 논리에 당연히 노동조합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전쟁 기간 중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최대한 무마하고 어떻게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전쟁 노력을 총력전을 위해서 온 국민을 다 동원하기 위해 온갖 핑크빛 약속을 남발합니다. 노동자들한테는 전쟁 당시에 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노동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루에 군수품 수요에 따라서 막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막 10시간씩 일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죠. 임금도 동결돼 있었고, 거기다 전시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작업장에서의 통제도 심했죠.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디게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전쟁 끝나면 임금 인상 협상도 본격적으로 해줄게. 예? 그다음 노동조건 개혁해줄게. 노동자 일반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시켜줄게. 여러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전쟁 끝난 직후에 이 약속들을 실현할 수가 없죠. 일단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내놨던 약속도 너무 많고, 지지부진한 이런 약속 이행에 대한 노동자층의 불만. 마침 그때 노동조합 노조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야, 거 봐라. 전쟁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본주의 국가 이렇게 니들이 거기 충성해봐야 너희들한테는 돌아온 거 없어. 혁명을 일으킬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소련을 봐라. 우리도 거기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1919년, 20년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파업과 토지 점거, 공장 점거 사태들이 일어납니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많게 잡는 사람은 이 2년 동안 연간 이 파업이나 농지 점거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연인원이 100만 이상일 거라고 봐요. 2년 동안이니까 200만이겠죠.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의 지배층들, 상류층들은 이러다가 이탈리아도 소련처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탈리아만이 아니고 유럽의 이탈리아의 상황을 관심 있고 좀 아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다음에 유럽에서 공산화될 날은 이탈리아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런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곧 이탈리아는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죠. 일단 사회주의 공산혁명 위협에 불안을 느낀 우파들과 지배층들 전체가 일종의 단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막아줄 수 있는 세력이라면 뭐든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함이 생긴 거죠. 이 시기에 이탈리아의 자본가들, 대기업들은 심지어 지방의 군소 단체나 언론 가리지 않고 반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뒷돈을 찔러주고 돈을 뿌렸습니다. 정부 관리, 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군, 관리, 경찰 중 이 사람들이야말로 대전 내내 국가를 전쟁 노력에 동원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은 처단 대상 1순위죠. 원래 이 군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도 우파 성향이 강한 조직의 속성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 고위 관리들 경찰, 군, 정부의 고위 관리, 지방의 판사들, 이런 사법 법조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파시스트들 같은 반공주의 우파 조직들을 후원하는데 일부 인사들은 직접 가담하기도 하고요, 가입하기도 하고 이런 성향이 강해지죠. 이 시기에 파시스트 같은 우파 운동들이 커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의회 정치 불안정, 정권 불신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이게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혁명 위협만을 크게 연구자들이 봤습니다만
오늘날 요즘 연구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기존 의회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불만. 이탈리아는 사실 가에타노 살베민이라고 제가 가장 이탈리아 파시즘의 성장과 집권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중세사를 하던 분인데 파시스트 정권 시대에 반파시스트 지식인으로 찍혀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탈리아사를 강의를 했는데 자기 전공이 아니라 이탈리아 파시즘, 자유주의 시대의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파시즘을 강의를 합니다. 이분이 지금부터 한참 전 분이죠. 거의 뭐 한 세기 전. 돌아가신 게 195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창 때 활동한 게 1930년대, 40년대까지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글쎄요, 제가 아는 한으로는 이탈리아권에서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초창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분만큼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이 살베미니의 책을 보면 가에타노 살베미니가 자신의 이 파시즘에 대한 강의를 모아놓은 책 첫 장에 가장 첫 구절로 했던 말이 1940년대 당시죠. 30년대 후반 당시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 유럽의 세 개 나라,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3국 중에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는 이탈리아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입니다. 왜냐? 이탈리아는 1861년 통일되고 나서부터 1922년 무솔리니가 집권하기 전까지 의회 민주주의 체제였어요. 입헌군주제. 그리고 처음부터 다당제였고요. 물론 나중에 2차 대전 이후는 좀 다릅니다만 이 이탈리아 왕국 시절의 입헌군주제 의회에서는 정당들 간에 물론 좌파 우파의 개념이 19세기엔 달랐습니다만 정당들 간의 정권 교체도 합법적으로 순조롭게 계속 이어져 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다른 주변 국가들, 프랑스, 영국 못지않게 선거권도 꾸준히 확대해 나간 그런 나라죠. 이 당시에 유럽 모든 나라들은 여성 투표권이 없었던 거 아시죠? 남성들도 제한 선거였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1910년대 초반에는 이탈리아 남성의 투표권이 영국보다도 많았을 정도로 선거권 확대에 적극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도 먼저 현대적인 의미의 대중민주 정치의 토대를 갖춘 나라가 이탈리아였을 겁니다. 러시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거. 독일은 그럼 뭐냐? 독일은 1871년에 통일이 됐습니다만, 프로이센 제국은 껍데기는 입헌군주국이죠. 하지만 이 프로이센 입헌군주국의 의회는 사실상 융커 계급들과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세력들만이 의회에 입성할 수 있었고요. 오랫동안. 물론 20세기 들어서 사회민주당이 생기긴 합니다만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1차 대전 이전엔 집권해 본 적이 없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독일의 지배층들은 그 마인드 자체가, 정치 문화 자체가 영국식의 의회 민주주의를 자기들의 모델로 삼질 않았어요. 이탈리아와 달리. 독일의 지배층들은 일종의
군국주의적 권위주의 체제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였던 거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탈리아는 갑자기 이 의회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하루아침에 버리고 독재를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건들이 작용한 데다 플러스 의회민주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환멸이 작용한 거죠. 이탈리아의 의회민주주의 정치는 처음 시작부터 이 당시까지 계속해서 좋게 얘기하면 권력의 이양이 합법적으로 순조롭게 되어온 체제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의 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정당이 과반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했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연립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통일 초창기에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했는데 이게 19세기 후반 1890년대 1900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심해집니다. 정당들이 더 늘어나죠. 기존에는 공화주의자, 전통적인 좌파는 공화주의자, 우파는 왕당파 뿐이었는데 19세기 말 1890년대 20를 지나면서 새로운 정당, 사회주의 정당이 생깁니다. 새로운 좌파죠. 그러면서 물론 기존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수렴해서 우파가 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선거권자들은 점점 급격히 드러나고 좌파 정당은 생겼고 이탈리아 정계에서는 갈수록 우파 정당들이 단독으로 정권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총리가 될 수 있으려면 협상에 귀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면몰수하고 도덕, 윤리 이런 거, 이념, 원칙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거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집권하는 그런 체제가 1900년대부터 계속 유지됩니다. 거기에 가장 능했던 인물이 조바니 졸리띠고요. 그래서 파시즘 시대 이전까지 1910년대 이탈리아의 진보적인 정치인 지식인들에게 졸리띠는 일종의 악마였어요. 지옥의 장관이라는 미니스트리 오브 언더월드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양식 있는 사람들은 졸리띠를 다 싫어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득권 자유주의 우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인물이 졸리띠였는데 이 사람에 대한 환멸의 정서가 커진다는 얘기는 기득권 우파들에 대한 불신도 똑같이 커진다는 얘기죠. 재미있는 점은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이런 상황이 하지만 이탈리아보단 짧았죠. 독일 의회에 이런 난맥상, 정당이 난립하고 다수당이 등장하지 못하는 연립정권으로 연명하는 이런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이죠. 이러한 정서들을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이용한 인물이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들이었죠. 파시스트만이 아니고 사실 이 시기에는 이런 극우 성향의 정치 조직들이 더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파시스트 운동에 흡수되고 하면서 파시스트들만 살아남게 되죠. 이 파시스트 세력은 1919년 등장합니다. 밀라노에서 1919년 3월에 밀라노에서 파시 이탈리아니 디 콤바티멘토라는 조직을 결성하죠. 우리말로는
이탈리아 전투원 동맹 뭐 이런 뜻이에요. 의외로 이 조직이 정식 정치정당으로 바뀐 건 1921년입니다. 집권하기 직전이죠. 이 파시스트들이 초창기에 빠르게 세를 늘려갈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한 건데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19년 처음 이 파시스트 조직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강령을 보면 좌파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반자본주의. 그 다음 전쟁 중 이득을 거둔 거대 자본들 이익 환수, 토지 무상분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좌파적인 강령들도 많았는데 이 조직이 1900몇 년이야? 19년에 창당했다고 했죠. 1919년에 창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총선에 나섭니다. 근데 총선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하죠. 단 한 석도 의석을 못 얻고 참패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무솔리니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전략을 확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무솔리니는 굉장히 이런 시류를 읽는 감이 빨랐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듬해부터는 당 강령에서 좌파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고 재빠르게 우익화합니다. 우클릭하죠. 마침 이 시기에 우리가 파시즘 초기 하면 파시스트 행동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원래 파시스트 행동대는 무솔리니가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이 파시스트 행동대는 자생적인 지방 지역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일종의 민병대, 의용대를 자처한 폭력단들이었죠. 정치 폭력단들. 이 창설자들도 지역마다 달라요. 볼로냐 이쪽에서는 아르비나띠가 리더였고, 페라라에서는 이탈로 발보, 피에몬테에서 체자레 마리아 데베키, 뭐 이런 사람들, 토스카나 쪽은 피렌체 쪽은 파볼리니,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크레모나의 로베르토 파리나치라든가.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곧 무솔리니와 합치죠. 이 파시스트 행동대들은 원래 자생적으로 생겨나 처음부터 하던 일이 자기 동네에 사회주의자들, 노동조합들, 여기에 대한 테러를 벌이는 짓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노동조합원들 두들겨 패고, 사회주의계 신문들 사무소 급습해갖고 불 지르고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타겟 중에 또 하나는 카톨릭도 있었습니다. 카톨릭이 다가 아니고, 이 당시에 카톨릭은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한 게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1910년대에 또 다른 정당이 생겨납니다. 사회주의자만이 아니고 자유주의 우파에 경쟁하는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카톨릭 인민당 혹은 카톨릭 민중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이에요. 이 정당은 황당하게도 루이지 스트루초라는 현직 신부님이 세운 정당입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들은 통일 이탈리아 왕국이 생긴 이후로 교황이 이탈리아 카톨릭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죠. 야, 이탈리아 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협조하지 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안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 세월이 근데 오래되다 보니 루이지 스투초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비타협으로 무관심으로 일관했더니만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 모르게 우리에게 카톨릭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법안을 막 만드네? 이래서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게 이 카톨릭 인민당, 카톨릭 민중당입니다.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인민당이라고 더 많이 부르는데 아무튼 이 PPI 카톨릭 인민당이 카톨릭 인민당도 보수 우파와 당내에 좌파가 있어요.
이 루이지 스트루초 같은 신부님 같은 사람은 좌파 쪽인데 이 가톨릭 인민당의 좌파들이 주로 했던 운동이 지방 농민들, 소작민들을 이끌고 하는 소작농 투쟁 이런 거예요. 노동 조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분배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거라든가 농촌 지역의 노동 운동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죠. 사회주의 정당들보다도 더. 아무튼 이 파시스트 행동대들은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노조, 그다음 카톨릭 인민당 산하의 농민 노동 운동 단체들 이런 데들에 대한 폭력, 테러를 자행하던 단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솔리니와 결합하게 되느냐? 각자 나름의 계산이 있었죠. 이 파시스트 행동대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지방 세력이에요. 중앙 정치로 진출할 만한 경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줄이 없죠. 반면 무솔리니는 이미 젊을 때부터 젊을 때는 사회주의 잘 나가는 사회주의 기관지의 편집장이었죠. 참전주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당에서 쫓겨나고 우파로 전향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에요. 무솔리니는. 거기다 무솔리니는 기존 정치인들, 기득권들과 연결 채널이 있습니다. 연줄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죠. 이 파시스트 행동대 리더들은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솔리니를 자기들의 리더로 우두머리로 인정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반면 무솔리니는 이 파시스트 행동대를 왜 받아들였느냐. 행동대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솔리니는 이 파시스트 행동대들의 폭력 행위를 기득권 우파들과 정부, 군, 경찰 상당수 인사들이 용인하거나 속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활용하자는 계산도 있었고요. 이 파시스트 행동대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라는 명목으로 기득권 정치 세력과의 협상 카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계산하에 행동대와 결합한 거죠. 이 파시스트 행동대에 자생적으로 생긴 파시스트 행동대에 가담한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하층 부르주아들, 대부분 1차 세계대전 때 하급장교나 부사관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소상점주 아니면 경력이 짧은 기술자, 기능공 출신 아니면 대학생들, 하급 관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자장농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하층 부르주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붉은 2년 동안 가장 피해를 본 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컸던 거죠. 가뜩이나 전쟁에 참전해갖고 목숨 걸고 죽을 뻔하다가 왔더니만 취직이 안 되거나 자기가 하던 가게 망해갖고 실업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열받아 죽겠는데 아니면 실업자가 망하지 않더라도 거의 가게가 망할 지경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 죽을 판인데 붉은 2년 때 파업이 일어나고 경기 꼬라박고 시체말로 꼬라박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망하는 거죠. 이 붉은 2년 상황에 이 사태에 제일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파시스트 행동대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무솔리니는 파시스트 행동대들의 폭력과 이에 대한 기득권의 방조 그리고 자신이 이 파시스트 행동대들의 우두머리로 있다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정치권 내에서 파시스트 당의
영향력을 키워 나갑니다. 1919년 선거에서는 크게 참패했지만 1920년, 21년이군요. 21년 총선에서는 의회에 진출을 해요. 파시스트당이 가장 크게 성장한 게 1919년 말부터 20년이겠죠, 사실상. 1920년과 21년인데, 이렇게 파시스트당이 엄청 커지게 되니까, 살란드라를 밀어내고 다시 총리 자리에 앉은 졸리띠가 손을 내밉니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 의회 우파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석이 줄다 못해 이제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졸리띠 당을 포함해서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정당들 다 합쳐도 의석이 100석이 안 됩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이 당시 의석이 535석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죠. 하원 얘기예요. 535석 중에 자유주의 우파를 다 합쳐도 100석이 안 돼요. 그럼 제1당은 어디냐? 사회주의 계열 정당. 그런데 이탈리아 정치를 우리가 콩가루다, 난장판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정당도 하나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정당이 처음엔 하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갈라집니다. 몇 년 안 가서. 자기들끼리 노선 다툼으로 싸우다가 갈라져 나와요. 강경파들과 온건파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사회당이 하나 있고 온건사회당이 있고 독립사회당이 있고 심할 때는 3개까지도 나눠집니다. 이때는 2개였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회주의 정당을 다 합치면 150석 정도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카톨릭 인민당이죠. 카톨릭 인민당이 혼자 100석 정도 됩니다. 그 의회 1, 2석 정당이 반 자유주의 정당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우파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불행인 게 이 가장 큰 세력 사회주의자들과 카톨릭 인민당은 선천적으로 절대 손잡을 수 없는 세력이죠. 아이러니한 건 독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이마르 시대에 독일 바이마르의 독립사회당인가요? 독립사회민주당인가? 거기하고 카톨릭 계열의 젠투룸 2당이 가장 크죠. 근데 둘 다 서로 싫어해. 절대 손을 안 잡죠. 이러니까 소수인 우파 자유주의 정당들이 계속 연립정권을 총리만 바꿔서 연립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게 겪었지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졸리띠가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파들을 닥닥 긁어모아도 과반이 안 되니까 극우파인 파시스트 국민당한테도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야 이번에 총선인데 니들 우리 선거연합에 들어와라. 우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선거할 때 위성정당 세워갖고 선거연합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죠. 그게 우리만 한 상황인 것 같지만 이미 100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습니다. 100년 전이 아니고 그 전부터 하던 짓이에요. 20세기 초부터. 우리 선거연합 들어와라 해가지고 파시스트 국민당을 끌어들이죠. 그 덕분에 1921년 총선에서 파시스트 국민당이 처음으로 하원에 진출하는데 한꺼번에 무려 35석을 얻습니다. 그리고 장관 자리도 2개인가 3개 받았을 거예요, 아마. 무솔리니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내각에. 재밌는 건 그 다음부터죠. 연립내각의 일부로 정권에 들어간 파시스트들은 연립내각 안에서 계속 딴소리를 냅니다. 자기들의 지분을 늘려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무솔리니는 또 연립내각의 일부로 참여해 있는 동안에도 파시스트 행동대들의 지역에서 벌이는 그 폭력, 테러 행위 그대로 내버려 두죠. 카드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명분으로 한편에서는 의회 밖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거나
당원들 모였는데 이런 데서는 일반 시민들한테 야 이거 봐라 우파 정부 무능력하지 않냐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람 두드려 패고 이게 치안도 난리도 아닌데 이 정부 갈아치워야지 밖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 안에서는 저 파시스트 행동대들 내 말은 잘 듣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데 우리 당한테 의석 좀 더 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양면 전술인 거죠. 내부에서 연립내각을 흔들면서 밖에서도 반의회주의를 선동하는 이중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나중에는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게 다른데 무솔리니 자체가 이걸 계획한 의도적인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진실인지는 아무도 끝까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는 무솔리니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파시스트 행동대 지역 리더들의 압박도 있었다 라고 보기도 해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건 무솔리니는 그래서 나중에는 1922년 10월 28일에 로마 진군이 있죠. 1922년에 들어서면 공공연하게 파시스트들이 무력으로 정보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대중연설이나 뭐 이런 데서. 재밌는 건 이 당시에 파시스트들이 이렇게 무솔리니가 얘기하고 다니니까 자유주의 우파 정당의 정치인들도 언젠가는 쟤들이 사고 칠 거야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립내각에서 내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엔 1922년 아마 중반쯤일 거예요. 22년 중반쯤 되면 졸리띠도 물러납니다. 졸리띠 내각도 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허약한 내각이었죠. 시간 문제였는데 결국은 물러나게 되고 새 총선을 해야 되는데 총선을 해야 하는데 아무도 총선 결과 아무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이전 상태보다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이 카톨릭 인민당과 사회주의 정당은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연정을 구성할 생각은 절대 안 하고요. 자연히 우파 자유주의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연립정권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죠. 살란드라, 소니노, 오를란도 예전에 1차 대전 때부터 이탈리아를 이끌던 사람들, 노세한 정치인들 다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살란드라 같은 사람은 무솔리니에게 우리 연립정권으로 들어오라고 손을 내밀죠. 장관 자리 예전보다 더 줄게 이러고. 그런데 무솔리니는 거부합니다. 배짱을 이때부터는 이제 배째라 전술을 나오기 시작해요. 배짱을 튕기는 거죠. 총리 자리 줄 거 아니면 안 들어가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래서 살란드라도 무솔리니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죠. 그러다가 아니구나. 팍타라는 인물이 루이지 팍타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루이지 팍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졸리띠가 물러나고 나서 잠시 임시 내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팍타가 총리가 돼요. 한 2, 3개월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총선을 했는데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살란드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총리가 되려고 내각을 구성하려고 시도하죠. 팍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팍타도 열심히 내각을 구성해 보려고 시도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안 되죠. 안 되고 정부가 없는 공백 상태였는데 이때 파시스트들이 일으킨 게 로마 진군이죠. 10월 28일이 로마 진군이죠. 10월 24일 날 나폴리에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파시스트들이.
이 전당대회에서 무솔리니가 대놓고 얘기해요. 야, 다음 주에 우리 구테타 할 거야. 로마로 진군하자. 라고 소리 지르고 당원들 막 좋다고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요. 그러고서 밀라노, 무솔리니 근거지는 밀라노였죠. 이때만 해도. 언론 인사도 밀라노에서 했고 계속 밀라노가 자기 신문사도 밀라노에 있었고요. 밀라노 돌아갑니다. 밀라노 돌아가자마자 파시스트 행동대 리더들 가운데 4사람을 불러서 로마 진군을 시행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10월 27일부터 시작돼요. 27일에 지역 파시스트들이 자기 지역의 지역 정부 청사를 점령한다거나 우체국 전신소 이런 거 점령하거나 시청 급습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소란을 일으키죠. 일부 도시에서는 사회주의 계열 정당들이 지방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도시에서 사회주의 정부를 쫓아내고 정부 청사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동네들도 있습니다. 볼로냐 이런 데들. 27일에 이렇게 지방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다음 날 무솔리니로부터 지시를 받은 4사람의 행동대 리더가 3만 명 정도 되는 파시스트 행동대들을 이끌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로마 쪽으로 내려가죠. 그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날 때 로마에서도 똑같은 파시스트들이 똑같은 소요를 일으켰는데 요거는 쉽사리 다 제압됩니다. 임시 총리인 루이지 팍타가 이미 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10월 27일부터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하루 이틀 전부터 로마로 군대를 5개의 대댕가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오는 길을 다 통제하고 있다가 파시스트들이 28일 날부터 기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중간에서 기차를 막아서 세워서 못 들어가게 막죠. 그 중에 파시스트들 일부는 3만 명 중에 5천 명인가? 일부는 돌아가고요. 5천 명인가? 나머지는 경찰들을 뿌리치고 아마 그 경찰들도 파시스트 동조해서 그냥 눈 감아줬겠죠. 뿌리치고 로마로 들어가는 주요 요지에 있는 도시 몇 군데, 서너 군데 있는데 치비타 베키아, 어디더라? 또 오르테 이런 데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그 용로를 또 군대가 다 막고 있죠. 못 들어가고 얘들은 무기도 없으니까요. 어쩌지? 하다가 대기해서 그 동네 광장 이런데 숙소도 없으니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머물 데가 어디 있어요. 할 일 없이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노숙하면서 마침 그때 비도 왔다고 합니다. 꼴도 엉망이. 검은 옷을 다 차려입은 노숙자들의 형태였던 거죠. 수천 명이. 그 사이에 로마에서는 루이지 팍타가 국왕을 찾아가서 파시스트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하게 해주십시오. 계엄령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들고 가요. 그런데 비토리오 엠마누엘 3세가 사인을 거부합니다. 계엄령 안 돼. 사인 거부하고 팍타가 나가니까 바로 무솔리니에게 전화를 하죠. 당신이 다음 정부를 맡아. 라고 전화합니다. 무솔리니 밀라노에 있다가 전화 받고 그날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신나게 로마로 들어가죠. 연미복 차려입고 로마 들어가서 국왕한테 인사하고 정식으로 임명장 받고 나오자마자 로마 밖에 비 맞고 비 쫄딱 맞고 노숙하고 있는 애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들어와라. 그다음부터는 들어와서 구테타가 아니죠. 승전 퍼레이드를 하고 신나게 승전 퍼레이드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로마 진군의 실체예요. 어이없죠. 이렇게 쉽게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 같은 사건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1922년 10월 28일이죠. 28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무솔리니가 28일 날 전화를 받고 기차 타고 내려가서 국왕을 만난 건 29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29일 날 국왕 만나고 난 다음 그 파시스트들 불러들여서 퍼레이드하고 일부 파시스트들은 그 와중에
눈에 보이는 노동조합 사무소, 사회주의 신문사 사무소 이런 거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까지가 10월 31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솔리니 정부가 시작된 건 31일 내지 11월 1일부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솔리니 정권이 시작이 되는데 무솔리니 정권은 처음에는 물론 당연히 연립정부였습니다. 파시스트당의 의원 수는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의석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죠. 연립정권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파 의원들, 자유주의 우파 의원들 상당수가 장관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솔리니는 처음부터 조만간 단독 집권을 파시스트 일당 내각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1924년 그래서 내놓은 게 아체르보법이에요. 아체르보라는 법률가, 파시스트당에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지만 법률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의석을 갖고 있었고요. 이 아체르보가 파시스트당의 의석수를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늘리시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합니다. 제출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총선에서 전체 득표의 2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최종 결과가 과반이 안 되더라도 25%를 넘긴 제1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대 정당. 최대 정당은 의석수 과반이 안 되더라도 자동으로 의석의 3분의 1을 가져간다. 어처구니 없죠. 전무후무한 법이죠. 명분은 이탈리아 의회는 너무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혼란스러워. 안정적인 정부 좀, 일당이 운영하는 안정적인 정부 좀 가져보자 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이 아체르보법이 간신히 통과가 됩니다. 겨우겨우. 무솔리니 내각에 참여하고 있던 우파들 전부 다 설득하고 여러 가지 술술 써서 아체르보법이 통과되자마자 새로운 총선을 하죠. 1924년 봄에 새 총선을 합니다. 이 총선 선거 기간 동안 파시스트당은 특히나 남부에서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득표수를 늘리죠. 죽은 사람 성범명부에서 안 빼고 그냥 그대로 막 넣어놓고 한 사람이 2번, 3번씩 투표하고요. 대리 투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파시스트 행동대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유력한 경쟁 후보 위협해가지고 살해 협박을 한다든가 뭐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사퇴하게 만들고 이런 방법을 써서 결국은 제1당이 됩니다. 제1당이 됐기 때문에 아체르보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의석의 3분의 1을 가져갔죠. 그렇게 해서 1925년에 새로 구성된 의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릴 때 독립사회당이라고 사회주의 정당 중에 작은 정당 하나 있었어요. 의원 한 10여 명 되는. 여기에 당수인 자코모 마테오티 의원이 의회 시정연설에서 선거기간 동안 파시스트들이 했던 부정선거 사례를 수십 건을 모아가지고 그걸 폭로를 하죠. 의회가 한바탕 난리가 나요. 그리고 10여일 뒤에 마테오티 의원은 의사당으로 출근하다가 실종됩니다. 납치된 거죠. 2달 뒤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차 안에서 살해된 거죠. 누가 범인인가 경찰이 수사했더니 잡힌 5명의 용의자가 파시스트 행동대원들이었어요. 파시스트 행동대원들 배우가 누구냐? 족쳐봤더니 신문했더니만 또 누구까지 나왔냐? 당시 총리가 무솔리니죠. 총리의 공보비서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무순이가 지시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정부 시위가 엄청 커집니다. 기존의 파시즘 정당을 지지하거나 유보적이었던 우파 자유주의 의원들 대다수가 반정부로 돌아서죠. 정권 반대에 퇴진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심지어는 열린내각에 참여하고 있던 장관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 몇도 사퇴하고 정권 퇴진 쪽으로 가죠. 이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나와서 로마의 아벤티노 언덕에 따로 모입니다. 시내에서는 반정부 시위, 정권 퇴진, 시위, 파업 이런 게 막 일어나고요. 1925년 하반기까지 내내 굉장히 전국이 시끄러웠죠. 이때 파시즘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단합했더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정당들은 이 아벤티노 언덕에 들어가 농성하는 걸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사당에 나왔는데 투표는 안 하는, 협력은 안 하는, 정부의 협력은 안 하는. 그러니까 반대 세력도 분열돼 있었고, 이때 무솔리니가 거의 반년 가까이 그래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위기이긴 했지만, 물론 당내에서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파시스트 행동대 리더들은 야 강경하게 밀어붙여 반대파 찍어 누르라 라고 하고, 누구는 이게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총리가 연루돼 있지 않다는 걸 어떻게든 소명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말고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책임을 시인하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우파들을 잘 설득해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파시스트 당 안에서 그러니까 노선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도 왜 안 잘렸느냐? 우파들, 아벤티노 언덕에 들어갔던 우파들의 대표가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이 이러니까 무솔리니 해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국왕이 그것도 안 듣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3세는 파시즘을 지지했다기보다는 해임시켰을 경우 파시스트 행동대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겁났던 거라는 의견이 유력하죠. 결국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